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도화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경상도의 어느 산골에 강씨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내와 금술이 아주 좋았다. 하루하루를 알콩달콩 깨소금을 볶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나이 40이 다 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는 게 큰 걱정이었다. 아내는 수년간 아침 저녁으로 장독대에 물 한 사발을 떠놓고 지극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다. 아내의 뒷모습이 늘 가슴 아팠던 나무꾼은 큰 결심을 한 듯 아내에게 말했다. 임자, 그러다 몸 상하겠소. 이제 그만합시다. 삼신할매도 야속하시지. 왜 우리만 아이를 점지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다 내 탓이오.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나쁘면 열매가 안 맺는 것 아니겠소. 부부가 자식을 포기해 갈 무렵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다. 처음엔 혹시나 했는데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게 분명했다.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부풀어 올랐다. 아무래도 애가 5은 들은 것 같소.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 꼭 장난만은 아니었다. 오곡이 익어가던 어느 가을날 아내는 드디어 아기를 낳았다. 크기가 꼭 5살 된 아이만 하고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들썩거릴 정도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큰 대자 권세권자를 써서 아이 이름을 강대권이라고 지어주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20여 년이 지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청년이 된 강대권의 모습은 아주 굉장했다. 키가 8척이 넘고 가슴둘레는 5자도 더 되었다. 웬만한 어른도 그 옆에 서면 고목에 붙은 매미처럼 보일 정도였다. 강대권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다. 강대권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또한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다. 강대권은 아버지처럼 나무꾼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홀어머니는 산에 간 아들이 오지 않자 집 밖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저만치서 장대 같은 어둠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다. 이제 오느냐? 네, 어머니. 산에서 병고가 생겨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디 다친 게냐? 그때였다. 강대권의 떡 벌어진 몸집 뒤에서 웬 처녀가 나타났다. 산중을 헤매던 오갈 데 없는 처녀를 도와준 강대권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더니 꼼짝을 하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얘야, 갑자기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이란 물이 꽁꽁 언 산골에서는 더 그랬다. 하지만 강대권은 두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다. 강대권은 심리 밖에 있는 저수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아주 단단히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대권이 오른 주먹을 쥐고서 쿵 하고 내리치자 단번에 얼음장에 구멍이 뻥 뚫렸다. 제법 몸집이 큰 잉어가 봄이 온 줄 알고 얼음구멍으로 퐁하고 뛰어올랐다. 그러자 강대권은 허허 고맙다 하면서 쏙 주워 담는 것이었다. 강대권이 잉어를 가지고 집에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뽀얀 국물을 냈다. 그걸 갖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네가 맛있다면서 홀짝홀짝 먹기 시작했다. 얘야, 인제 좀 살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다.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았다. 한편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임금이었다. 기회만 되면 암행어사를 보내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피게 했다. 마침 조씨성을 가진 학자 하나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암행어사로 발탁되었다.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펴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복모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천거하라. 임금한테서 마패를 받은 조어사는 노인 하나를 호위무사로 데리고 길을 나섰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하여
어사가 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허름한 거지 옷을 입은 채로 길을 나선 두 사람은 경북 문경 땅으로 가려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 대충 짐작으로 산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다. 둘은 큼직한 바위 밑에 숨어서 호랑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 다시 산중을 헤맸지만 이날도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난 뒤 겨우 먼발치에 나무찜을 짊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했다.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고 말았다. 이보게, 여기 문경은 어디로 가는가? 지게를 짊어진 그 나무꾼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거짓고르란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자 노인은 화가 났다. 그래서 골탕을 먹이려고 길을 거꾸로 알려주었다. 문경! 오던 길로 도로 가야 문경인데. 그 말을 듣고서 두 사람이 뒤돌아서 길을 가니 또다시 오리무중이었다. 다시 온통 산중을 헤맸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렸다. 어떤 무덤가에 이르러 둘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벌렁 눕고 말았다. 그렇게 눕고 나니 기력이 확 빠지며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그때 마침 강대권의 아내와 노모가 봄나무를 뜯으러 올라오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어머님, 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아이고 얘 무섭다. 얼른 가자. 저러다 날이 저물면 호랑이 밥이 될 텐데. 야야,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어서 가자. 하지만 젊은 안악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머니를 세워둔 채 두 사람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서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산 사람들이었다. 지치고 허기져서 쓰러진 것이 분명했다.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 텐데 가진 게 없었다. 안악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고리 섭을 열어서 젖을 짜기 시작했다. 마침 갓난아이가 있어 젖이 불어있던 터였다. 여인이 젖을 입에 흘려 넣어주자 쓰러져 있던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렸다. 그러자 안악은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를 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한테 말했다. 저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린 둘 다 죽은 목숨이었어. 어디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어사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악이 내려간 쪽으로 서둘러 쫓아갔다. 노파와 여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 둔덕을 몇 개 넘으니 심심산중에 초가집이 되어서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노파와 여인은 그중 맨 끝 집으로 들어갔다. 어사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뒤 곁에 몸을 숨겼다.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진인가 하고서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다. 팔척장신의 가슴이 떡 벌어진 사람, 바로 강대권이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서 나무찜을 부리는데 나무찜 크기가 집채만 했다.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더니 오른만 투정 반으로 말을 했다. 아이고 얘야 큰일 났다. 왜 그러세요? 아 글쎄 내 처가 말이다. 산속에 웬 그지 둘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젖을 짜서 먹였단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내가 남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자 강대권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까짓것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죠 뭐. 뒤곁에서 숨어 동정을 살피고 있던 두 사람의 눈이 둥그레졌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강대권을 겨냥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강대권은 한 손에 나무 작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단도를 쥔 노인은 여차하면 던질 태세로 바짝 긴장해서 방 안 동정을 살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년이 여자를 아랫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굽혀서 넙죽 큰절하는 것이었다. 여보, 참 좋은 일을 했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두 생명을 구했다니. 참 장한 일을 했구려. 한데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한단 말이오.
자, 내 말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는 소리 하구려.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좀 풀리실게요. 그러더니 강대권은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후려갈기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안방에선 비명소리가 한참이나 들려왔다. 한참이 지난 후 강대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나무 작대기를 마당에다 훌떡 집어 던졌다.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세요. 그년 때려 죽였습니다. 야, 이놈아, 네 처가 어떻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했느냐? 그저 부끄럽다고 했지. 시어머니는 서둘러 건넌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아이고, 얘가 죽었네, 죽었어. 이를 어쩌노? 아가, 저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겼느냐? 때리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리더니 이를 어쩌노? 정신 차리거라, 아가.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로다. 그야말로 인물이군.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다. 그간 임금님께 청거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하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이었다. 강대권의 얽힌 사연을 적어서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을 원에게 청하여 상소문을 급히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올리라는 어명을 내렸다. 난데없이 어명을 받고 대궐로 가게 된 강대권은 만조백관이 두 줄로 늘어선 대궐들 앞에 엎드렸다. 금관 조복을 입은 임금이 높은 용상 위에서 강대권을 내려다보았다. 여봐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강대권은 두꺼비처럼 엎드려서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봐라, 내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성명이 있을 게 아니냐? 성명을 대보거라. 그래도 계속 대답이 없자 관리 하나가 다가왔다. 이놈아, 목이 떨어지고 싶은 게냐? 얼른 얘기하거라. 그러자 엎드려 있던 강대권은 할 수 없이 입을 열었다. 강대권이 아래오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경복궁 대궐 기왓장이 들뜨고 소나무에 달렸던 솔방울이 후드득 떨어질 정도였다. 만조백관은 물론이고 임금이 그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데 내관들이 얼른 와서 붙드는 바람에 겨우 공경을 모면했다. 소인의 성명은 강대권인 줄로 아래요. 강대권이라. 대권이면 큰 대자의 권세 권자로군. 예, 그렇습니다. 과연 좋은 이름이로다. 너에게 언젠가 큰 권세를 누릴 때가 오리라. 임금이 다시 정색하면서 말했다. 여봐라, 글을 배운 적이 있는지 아뢰어라. 그래, 천자문도 안 배웠단 말이냐?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천자문 속에는 가진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됐다. 하지만 사나이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혹시 무술을 배운 일이 있느냐? 또 대답이 없었다. 내가 무술을 배웠다면 문무를 겸비한 천하의 명장으로 벼슬을 내릴 텐데 무술을 안 배웠단 말이냐? 혹시 칼은 잡은 일이 없느냐? 그러자 강대권이 대답했다. 제대로 된 칼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암자에 계신 스님이 물풀의 나무 막대기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줘서 목검 연습은 조금 해본 줄로 아뢰옵니다. 옳거니, 그럼 됐다. 여봐라, 여기 박 장군을 대령시켜라. 어명이 내리자 박 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육척 장검을 차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구레나룻이 시커먼 데다가 손등에 곰처럼 털이 난 박 장군은 대궐 안에서 가장 무술이 뛰어난 장수였다. 임금은 강대권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다. 강대권은 맨몸으로 박 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다.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의 대련이 시작됐다. 박 장군이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덤벼들자 강대권은 사뿐사뿐히 피하는 것이었다. 박 장군의 칼은 강대권의 몸에 닿을 듯 살짝 비켜나갔다. 임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강대권이 잠깐 시선을 돌린 순간 박 장군의 칼이 강대권의 목에 와 닿았다. 위기일발이었다. 하지만 강대권은 비호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다. 쨍그랑 하고 박 장군의 칼이 두 동강 나서는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박 장군은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 여봐라, 강대권. 박 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을 하자 강대권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다. 그러고는 긴 칼을 휙 내둘렀다. 그러자 툭 하고 무엇이 땅에 뚝 떨어졌다. 다들 박 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진 것은 박 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다. 강대권이 박 장군 머리 대신 상투를 친 것이었다. 임금님이 옥좌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강대권에게 말했다. 장하다, 강대권. 내에 그럴 줄 알았도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임금은 다시 만조백관을 향하여 말했다. 경들이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요. 강대권은 비록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내 강대권을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으리다. 그렇게 해서 강대권은 하루아침에 산골 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다. 그 후 강대권은 오래도록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동량으로서 몫을 톡톡히 하였다고 한다. 시골에 있던 모친과 아내도 불러 올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오늘도 도화야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